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랜만에 증시가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2차 전지가 있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또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빠르게 또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제 유가가 급락했다는 소식. 자, 어제 WTI가 4% 넘게 하락을 했다고 한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경기 침체 걱정 때문에 이렇게 위에서 쭉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또 왜 침체 이야기가 나왔나 봤더니 미국의 4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9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지며 걱정이 나왔다고 하네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자나깨나 연말은 침체를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젤 가격도 1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고 한데요. 자, 미국에서 현재 디젤 가격은 작년 5월에 절반으로 뚝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딱 알다시피 디젤을 넣는 차가 뭐죠? 맞습니다. 화물차.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가격이 준다는 거는 결국은 디젤 수요가 없다는 소리와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둔화 걱정, 이미 경기 둔화는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상품을 운반하는 트레일러 운행도 감소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전 세계 무역 및 제조업 생산도 전년비 5.4%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제 연말은 진짜 침체 때문에 증시가 한번 출렁거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나쁜 소식 봤으니까 좋은 소식 봐야겠죠. 자, 반도체 산업에서는 재고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가 생산량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말인즉슨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반도체 업계에게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분기가 되면은 재고가 감소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마침 어제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2분기에 재고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제 한 5월쯤 되면은 반도체가 진짜 뜨거운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아마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게 또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꼭 그랬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메타 실적은 좋아. 자, 메타의 실적이 오늘 새벽 발표가 되었는데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는데 오늘 또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미국은 뭔가 컨센을 좀 낮게 잡아서 맨날 서프라이즈 나오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국이 매우 강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이름값 못한다고는 볼 수 있겠네요. 구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 플랫폼스가 메타버스 관련 실적은 여전히 안 좋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관련 매출은 4천억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손실이 무려 5조 3천억이라고 하니까 진짜 말 그대로 팔아서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적자만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전체 다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안 좋다는 건 팩트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본업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서 어제 메타 주가는 시간에서 11% 넘게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미국 선물이 또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그 흐름 덕분일까요? 오늘 또 우리나라 증시가 꽤나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이제는 좀 바닥치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목표가 인상.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쭉 급등했던 마소, 목표가가 인상되고 있는 그런 리포트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챗 GPT겠죠. AI에 대한 접근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향후 3년에서 5년간 두 자릿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최근 들어 많이 올랐던 애들이 엔비디아,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겠죠. 이러한 AI에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 얼마나 빛날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사연하한가가 결국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연기금도 물렸다고 하네요. 어쨌든 내용을 계속 보자면 오늘 또 하한가를 간 친구가 무려 3개나 나왔고, 이로써 사연하한가를 기록했고, 요 친구들의 하락폭은 고점 대비 77%나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걱정은 내일 또 한가 나오는 거 아니냐, 요런 걱정까지 나온다고 하죠. 게다가 이 와중에 연기금도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최근 주가 조작이라고 될까요?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연기금이 1,300억 넘게 최근 1년간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은 야, 또 연기금 뭐 하는 거냐, 우리 돈 갖다가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데 연기금은 시가총액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에 매수를 안 했다면 그것도 오히려 또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국민연금 탓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는 결국 이러한 주가 조작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큰 틀에서 보면은 전 국민이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겠죠.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으니까요. 어쨌든 이런 일이 잊을만 하면 또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잘 검사해서 조사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곡물주의 호재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해상 수출기를 열어줬던 흑해 곡물 협정을 연장하기에는 지금 문제가 너무 산더미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18일 이후에는 연장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러시아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플하게 우리 원하는 거 안 들어주면은 흑해 곡물 협정 이거 그냥 날려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거겠죠. 참고로 흑해 곡물 협정은 세계 식량난에 영향을 줍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의 밀, 옥수수 수출국 중 하나로 작년에 전쟁이 나오고 그 이후에 수출길이 막히자 전 세계 식량 시장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작년에 왔던 곡물, 비료 장세가 또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다만 이 와중에 또 악재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뭔가 봤더니 미국이 JP모건이랑 러시아 국영은행 간 거래를 허용해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야 이거 그 규제하면서 막아놓은 거 아닌가 싶지만 러시아의 곡물 수출과 관련한 지급 결제 업무 허가를 받았다고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러시아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조금 풀어준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또 다시 말하자면 물론 러시아가 어디로 튈진 모르겠지만 흑해 곡물 협정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오늘 곡물주가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기도 이게 호재인지 아니면 악재인지 그거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시진핑 젤렌스키 통화. 자, 한 달 전에 갑자기 젤렌스키가 시진핑 전화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한 달 만에 갑자기 또 어제 시진핑이 난데 자니? 라고 연락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전화해서 뭐라고 했나 봤더니 큰 진전은 나온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대화와 협상이 전쟁에서 유일한 탈출구다 이러한 말이 나왔다고 하네요. 어쨌든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올해 안에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왕이면은 5월쯤에 꼭 끝났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혹시 아이폰 사용자분들 많으신가요? 지금 이제 애플페이를 쓰시는지 좀 궁금한데, 이제 애플페이 스타벅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스타벅스에서도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5월 9일부터 가능하다고 하며, 이때까지는 애플페이가 한국에 오긴 왔는데 사용할 데가 딱히 없더라 이런 얘기가 많았죠. 그런데 이제는 생각보다 많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슬금슬금 자리를 잡고 한 1년만 지나면은 우리 삶에 녹아들겠구나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몇 개월 정도만 지나면은 현대카드 말고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때가 되면은 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시내에 외국인이 보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요즘 관광객이 좀 자주 보여요. 관광객의 회복이 본격화되어 간다는 소리겠죠. 자, 문체부는 1분기 외국인 관광객은 총 171만 명으로 코로나 전 19년 대비 44%까지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반 정도 회복을 했다는 거겠죠. 번역별로 보자면 동남아, 중동, 유럽, 미국 지역은 19년 대비 70%나 회복을 했고, 일본, 대만 또 40에서 50%로 사실 뭐 중동, 유럽, 미국은 뭐 대부분 회복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다만 이 와중에 또 중국인들이 또 많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직 중국은 15% 수준밖에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항공 노선이 증편된 만큼 곧 정상화될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와 내년엔 한국 방문의 해로 정하고 K관광 로드쇼를 통해 현지 마케팅을 강화 중이라고 하니까 이왕이면 우리나라가 또 관광으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가 되면 또 좋겠죠. 여기에 맞춰서 정책이나 그런 것들도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랜만에 영화 한 편 볼까요? 자, 아이유와 박서준이 출연하는 영화, 그리고 극한 직업 감독이 연출한 영화 드림. 일단 기대감이 빵빵할 것 같은데 어제 개봉을 했는데 9.3만 명이 시청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드림은 실화를 모티브로 한 스토리로 코미디, 드라마, 스포츠 이러한 장르가 혼합된 작품인데요. 전직 축구 선수와 PD 그리고 오합지졸 선수들과 함께 홈리스 월드컵을 준비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드림이 좀 강력한 적을 만났죠. 바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요 친구도 인기를 끌고 있어서 드림의 흥행이 얼마나 나올지는 지금 현재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기를 쓴 아이유를 많이 좋아합니다. 뭔가 응원을 많이 하고 싶은 그런 배우이자 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 한번 시간 내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와 드림 이 두 개를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뭐 둘 다 재밌겠죠. 다음입니다. 이제 대세는 진짜 전기차. 국제에너지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팔리는 승용차 중 18%가 전기차일 것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야, 이게 이만큼 되나 싶기도 하죠. 5대 중 한 대가 전기차란 소린데요. 참고로 2020년엔 4%밖에 안 됐고 그리고 21년에는 14%인데 그게 18%까지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곳이 어디냐?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전 세계 전기 승용차 판매의 60%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걸 보니까 왜 테슬라가 중국에 목을 매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죠. 게다가 유럽과 미국까지 더해 세계 시장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숫자를 보자면은 중국, 미국, 유럽 이 세 가지를 합치면은 전기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60%나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든 2차 전지에 관련된 기업들은 중국과 미국과 유럽 이 세 가지의 목을 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압도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개인적으로 일본한테 부러운 거는 이거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인구수입니다. 우리나라도 인구가 좀 많았으면 어땠을까? 북한이랑 진짜 통일이 돼서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땅덩이도 넓어지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일본마저도 인구가 1억 명 아래로 33년만 지나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도 저출산, 고령화 나오고 있다는 소리겠죠. 참고로 지금 일본 인구는 2020년 1.2억 명이었다고 합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일본 인구고요. 그런데 이게 2056년이 되면은 1억 명 밑으로 떨어지고 70년이 되면은 8,700만 명까지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뚝뚝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20년에는 28.6%였지만 70년이 되면은 38.7%로 아마 개인적으로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의술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옆나라 일본도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먹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등장. FDA에서 장질환 치료제를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과 생태계를 합친 용어로 사람의 몸에 존재하는 미생물과 그 유전자를 뜻하는 말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을 사용한 최초의 약이 나왔다는 거 이 의미가 크다고 하며 한국에서도 CJ 바사, 지노맨 컴퍼니, 고바이오랩 이러한 관련주가 있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그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이제는 또 뉴스에 팔아라 흐름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길게 보면은 또 이 세 가지 기업들 앞으로 이제 희망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추가 성장 기대감이 당연히 나올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오늘 또 주가 흐름이 장 초반에는 뭐 10%인가 그 정도 급등하다가 쭉 미끄러져서 오히려 마이너스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오늘 장이 나쁘지 않은데도 주가가 크게 급락하는 걸 봤을 때 역시 뉴스에 팔아라는 진리다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엠폭스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덧 엠폭스 확진자 수는 3명이 늘어서 34명이 되었다고 하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익명의 사람들과 밀접 접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엠폭스 확진자에 대해서 우리는 동성애 병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한번 진짜인지 확인을 해봤더니 전 세계 3만 명 중에서 84%가 남성 동성애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연관이 있구나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긴 하겠네요. 다만 그렇다고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혐오를 가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기에 대한 시선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이 병은 지속적으로 음지로 갈 수밖에 없고 치료를 안 받다 보면은 다른 피해자가 또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무조건적인 혐오는 조금은 좋지 않다라는 의견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 어제 가장 큰 이야기 중 하나는 바로 이거죠. 바로 NCG를 신설을 했다는 거. 한미 핵협의그룹을 신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뭐가 좋은데 바로 한 줄로 정리할 수 있겠죠. 북한이 남한에게 핵 공격을 했을 때 핵무기로 압도적인 대응을 하겠다. 그냥 북한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서로 핵 쏘지 말자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핵을 남한에 위치시키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대신에 핵잠수함 같은 전략적 자산들을 한반도에 전개를 하겠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죽기 전에 핵전쟁 같은 게 진짜 나타날까요? 물론 다죽자라는 선택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또 사람이라는 게 가끔은 또 미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언젠가는 이런 끔찍한 일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충분히 조금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한미일 정상회담 예정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 달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이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이 나온다고 한대요. 그렇다면 누가 제안했나 봤더니 한미일의 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이 이번 회담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야, 이게 이렇게 되네. 쌍용차 인수전 기억나시나요?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그때 왼쪽에 보다시피 주가가 막 미친듯이 올라갔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KG그룹이 이제 쌍용차를 인수하게 되었고, 그런데 정말 웃기게도 그 에디슨 모터스 있죠? 그 에디슨 모터스를 이제는 KG 모빌리티가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뭔가 역으로 바뀐 게 확인할 수 있는데 어쨌든 계속 보자면은 자, 쌍용차 인수 당시 에디슨 모터스를 M&A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고 자금 조달이 가능한 것처럼 기대감을 심어주곤 했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인수 대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그 사이에 오히려 먹튀를 해서 회장이 구속된 바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혹자는 야 이거 작전 아냐 이런 얘기까지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 KG그룹이 에디슨 모터스를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걱정이 되죠. 아니 야 그거를 뭘 믿고 인수하냐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KG 모빌리티는 에디슨 모터스가 보유한 실제로 기술이 있다고 하네요. 전기버스 생산 기술 그리고 영업망 이런 것들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인수를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자, 녹음 시간 기준 아직까지 KG 모빌리티 구 쌍용차죠. 거래 제기 여부가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걸 보실 때쯤에는 확정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때 확인해서 아래 댓글에다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댓글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